궁궐 깊은 곳 후미진 건물 사이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비칩니다. 중전이 머무는 교태전에서 한참 떨어진 곳, 누군가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 눈빛도 이제는 흐릿해졌고, 한때 그 손을 잡아주던 사람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궁녀들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갈 뿐입니다. 왕이 승하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궁궐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공손하던 내관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궁녀들의 말소리도 예전만 못합니다. 후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 순간만큼 또렷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과연 왕이 죽은 뒤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왕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날들을 보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왕의 그늘 아래 살다가 그 그늘이 사라진 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후궁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후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안과 생존,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그들의 운명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후궁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왕이 죽고 나면 헌신짝 같은 운명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후궁이었다고 기록은 냉정하게 전합니다. 만약 왕자를 생산하여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면 죽어서까지 호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온갖 눈칫밥을 먹으며 수절해야 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 조선 후궁들의 운명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왕의 사랑도 권력도 모두 한시적이었고 오직 남긴 자식만이 그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후궁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간택 절차를 거쳐 양반과 딸로 들어오는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궁녀로 있다가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간택 후궁은 왕비처럼 가래색을 설치하고 전국 처녀들에게 금혼령을 내린 뒤 선발했습니다. 혼기가 찬 양반과 딸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를 골라 빅례를 갖추어 맞아들였으니 신분이 귀하고 대우도 왕비에 준했습니다. 반면 승은 후궁은 대개 보잘것없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무수리로 궁에 들어와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총애를 받고 아이를 낳아야만 겨우 후궁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택이든 승은이든 후궁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왕비는 품결을 초월한 무품의 존재로 국가의 내치를 맡아 다스리는 공적 역할의 수행자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자동으로 왕대비가 되고 종묘에 신위가 모셔지며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후궁은 아무리 높아도 정일품 빈이 상한선이었습니다.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품계를 받는 여관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총애와 공로에 따라 다양한 예우를 받았지만 왕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자식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가장 운이 좋은 경우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후궁 소생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가 모두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름도 없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고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적서제가 엄격한 나라였기 때문에 후궁은 아들이 왕이 되어도 결코 왕비로 추존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후궁 소생 황자가 황위에 오르면 생모를 황태후로 봉하고 사후 황후로 추존했지만 조선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7살에 궁에 들어와 무수리로 허드렛일을 하다가 숙종의 승은을 입어 1694년 영조를 낳았습니다. 출신이 미천했고 외가 친척이 스스로를 원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집안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분수를 지켰습니다. 왕의 총애만 믿고 함부로 나서지 않았고 궁중 암투에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씨가 2년 왕후를 모함하고 권력 투정을 벌일 때도 최 씨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아들 연인군이 어릴 때도 겉으로 드러나게 보호하려 들지 않았고 조용히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1718년 49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후에도 존경받았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725년 육상묘라는 사당을 세워 어머니를 기렸고 1753년에는 묘를 육상궁으로 무덤을 소령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왕의 생모인 후궁의 묘가 원이라는 형식으로 조성된 것은 소령원이 처음이었습니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빈 그리고 왕의 친부모 묘소였으니 실질적으로 왕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영조는 여러 차례 어머니를 기리는 제문을 지었고 손자 정조 역시 증조 할머니를 위한 제문에서 선후라고 칭하며 높여 기렸습니다. 분수를 지킨 덕분에 그녀는 죽어서도 호강했습니다. 반면 딸만 낳은 후궁의 운명은 훨씬 불안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로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으나 왕위 계승권이 없어 입지가 좁았습니다. 왕비 소생딸은 공주, 후궁, 소생딸은 옹주로 불렸는데 공주가 옹주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공주에게 장가든 위는 종일품의 녹을 받고 과전 105결을 받았지만 옹주에게 장가든 위는 종이품 대우에 과전 85결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집의 규모도 공주는 30부, 옹주는 25부로 차이가 났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왕실에 남을 명분은 있었지만 아들을 낳은 후궁만큼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옹주의 어머니가 권력 투쟁에 휘말렸을 때였습니다. 영조의 후궁숙의 문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문씨는 본래 영조의 서장남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1751년 현빈 조씨의 장례를 치를 때 영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되었습니다. 1753년 정사품 소원에 책봉되었고 1771년에는 종이품 수기로 진봉되었습니다. 그녀는 1752년 화령 옹주를 낳고 1754년 화길 옹주를 낳았습니다. 두 딸 모두 옹주로 봉작되고 좋은 집안으로 출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는 성공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 있을 뿐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대항할 만한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영조의 총애만 믿고 분수를 넘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이간질했고 김상로 등과 결탁하여 세자를 죽게 만든 장본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야사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외부에서 남의 사내아기를 몰래 데려와 자신이 왕자를 낳은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당시 그 남매가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자식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았노라 하려 한다는 괴이한 말이 낭자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왕의 총애가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석 달 만에 문씨의 자귀를 삭탈하여 사저로 내쫓았습니다. 문씨와 함께 이를 모의한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어머니는 제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기가 아니라 문녀로 불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문씨를 처벌하고 딸 화령옹주의 자귀까지 삭탈하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정조는 두 옹주는 영조의 고륙이며 문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부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감싸주었지만 화령옹주는 자귀만 유지했을 뿐 궁궐 출입도 금지당하고 옹주로서 제대로 된 예우도 받지 못한 채 평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해 8월 영조의 국상이 끝나자 정조는 문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총애만 믿고 분수를 넘었고 아들이라는 보호막도 없었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신분부터가 미천한 궁녀 출신이어서 조정과 국내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왕실 일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슬하에 두 딸만 있을 뿐 사도센자와 정조에게 대항할 만한 왕자도 없었으니 정조의 반대파도 문씨를 지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고 오빠는 노적에 올라 가산을 전몰당했으며 조카는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렸던 후궁의 말로치고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숙빈 최씨와 숙의 문씨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둘 다 미천한 출신이었고 둘 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아들을 낳았고 분수를 지켰습니다. 문씨는 딸만 낳았고 권력 투쟁에 개입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후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씨는 죽어서도 존경받고 손자대까지 기림을 받았지만 문씨는 폐서인되어 사사당하고 가족까지 몰락했습니다. 조선에서 후궁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왕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혈통적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아예 없는 후궁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나버리거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궁녀는 후궁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궁녀 지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왕의 손길이 닿아도 종사품 수건에 봉해져야 정식 후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를 승은상궁이라 불렀습니다. 그나마 후궁 지위를 받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왕이 죽는 순간 입지가 사라졌습니다. 궁궐에 남아있어도 역할이 소멸되어 의미가 없었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궁은 왕이 죽으면 출궁해야 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사가로 가서 편히 지낼 수 있었지만 자식이 없으면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친정이 건재하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친정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 궁에 들어갔다 나온 여자를 집안에서 받아들이기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구니가 되어 절로 들어가거나 궁에 남아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후궁들이 살았던 자수궁은 나중에 비구니 불당으로도 기능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살다가 점차 비구니 사찰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식 없는 후궁 가운데 특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종의 마지막 승은 상궁 삼축당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고종 사후 순종에 의해 당호를 하사받았습니다. 1890년생으로 1970년까지 살았으니 마지막 승은 상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의 자식 없는 후궁들은 역사 기록에도 남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선원보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왕의 자녀를 낳아야 했으니 자식 없는 후궁은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왕실의 재정 압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전왕의 후궁들을 계속 궁에서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자식이 부양했지만 자식 없는 후궁은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후궁 개인으로서도 살 떨리는 궁중 생활을 떠나 편히 지내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출궁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이 궁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궁 안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것과 궁 밖에서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삶은 왕이 살아있을 때도 불안했지만
왕이 죽은 뒤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같은 궁궐 안에 살면서도 왕비와 후궁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왕비는 왕이 죽으면 왕대비가 되어 더 큰 권력을 쥐었지만 후궁은 왕이 죽으면 보호막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 혹은 후궁들 간의 씨앗 싸움은 왕조가 지속되는 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갔기 때문입니다. 중종의 계비문정 왕후와 경빈 박씨 사이의 한판 대결이 대표적입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서장자 복성군을 낳았지만 문정 왕후가 낳은 경헌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하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작서의 변으로 폐서인이 되고 사사되었습니다. 인조의 후궁귀인 조씨도 왕의 총애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었다가 인조 사후 원한을 산 이들의 보복으로 폐서인이 되어 사사당했습니다. 후궁의 권세는 왕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했고 왕이 죽으면 그 권세가 곧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후궁이 왕비가 되는 길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조선 초에는 왕비가 사망한 후 간택 후궁들에 한해서 중전에 오르곤 했습니다. 문종의 비현덕 왕후 권씨 예종의 비안순 왕후 한씨 성종의 비정현 왕후 윤씨, 중종의 비장경 왕후 윤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후궁 희빈장씨가 왕비가 되었다가 폐비되어 사사당한 뒤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후 고종의 후궁 순환왕귀비 엄씨가 명성황후 사후 정비의 역할을 대리 수행했으나 숙종이 만든 법 때문에 황후가 아닌 황귀비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올라갈 마지막 길마저 막힌 것입니다. 후궁의 주거 공간도 그 불안정한 지위를 보여줍니다. 왕비는 궁궐 중심부에 있는 교태전이나 대조전에서 살았습니다. 중전 또는 중궁이라 불린 것도 중심부에 있는 건물에서 사시는 분이란 뜻이었습니다. 반면 후궁은 중전 뒤에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후궁이란 말 자체가 후미진 곳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숨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찾아올 때는 영광이었지만 왕이 오지 않으면 그저 쓸쓸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사로이 전매할 수 없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광해군의 잠저였던 이현궁을 하사받았고 나중에 아들 연인군의 집인 창의궁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에게는 집까지 마련해 주었지만 그 집조차 자식이 없으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후궁의 모든 것이 자식 유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후궁의 상례 또한 신분에 따라 제약이 많았습니다. 숙빈 최씨가 사망했을 때 아들 연인군은 서자였기 때문에 의례상 어머니를 위해 피발과 최복을 하지 못했고 거상 기간도 단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어머니의 상에 피발과 최복을 해서 부왕 숙종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장지를 구하는 데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자라 해도 후궁 소생이면 어머니 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왕이 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제대로 기릴 수 있었습니다. 후궁의 신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제약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궁들은 왜 이런 불안정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간택 후궁의 경우 집안의 출세를 위해 딸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의 후궁이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족친에게도 물심양면으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승은 후궁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궁녀로 들어온 이상 왕의 승은을 거부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후궁이 되었습니다. 후궁의 삶이 불안하다 해도 평민이나 천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동안만큼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 정의공주는 명나라 후궁 권파파와
서신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제했습니다. 오늘날 퍼스트레이디의 공식적인 행사와 비공식적인 행사에 준하는 활동까지 했습니다. 태종이 정예 궁주에게 연못까지 파준 사실만 봐도 그 위세를 짐작할 만합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궁중 여인 사이의 기싸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총애를 바탕으로 권세를 휘두른 후궁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때, 장록수 광해군 때, 김계시 숙종 때 장희빈이 왕의 여자로 일세를 풍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삶도 왕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조선 후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혈통 중심주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후궁 소생 황자가 황위에 오르면 생모를 황태후로 봉하고 사후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후궁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실제로 황태후 중 후궁 출신이 황후 출신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는 자신 소생의 황자를 황위에 올려 태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궁들의 암투가 조선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아들이 왕이 되어도 후궁은 후궁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정일품 비인이 상한선이었고 품계를 초월한 왕비의 지위는 하늘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후궁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생모 공빈 김씨를 공성왕후로 추존한 사례가 있었지만 광해군이 폐위당하면서 삭탈되었습니다. 이후 경종, 영조, 순조 같은 서자왕이 연달아 즉위했을 때도 생모를 왕후로 추존하지 못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아들 순조가 즉위한 뒤에도 살아있었지만 자궁이라는 칭호로 형식적으로는 선왕의 후궁 실질적으로는 왕비와 왕대비 사이에 어중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신라 고려와 달리 방계가 즉위했을 경우 사후양자 자격으로 즉위해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왕세자 출신이 아니면 추존시키지 않았습니다. 혈통과 적서를 철저히 구분하는 조선의 예법 앞에서 후궁은 아무리 아들이 왕이 되어도 신분 상승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후궁의 자녀도 차별받았습니다. 왕비 소생아들은 대군에 봉작되었고 봉작 연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면 후궁 소생아들은 군에 봉작되었으며 7세가 되었을 때 봉작되었습니다. 왕비 소생딸은 공주 후궁, 소생딸은 옹주로 불렸고 혼인 후 출합해서 사는 집의 규모도 달랐습니다. 공주와 대군은 30부, 옹주와 군은 25부였습니다. 같은 왕의 자식이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대우가 달랐고 그 차이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후궁 소생으로 태어나는 순간 적서의 벽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궁을 둘지 않는 왕도 생겨났습니다. 현종은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고 오로지 명성왕후 김씨만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슬하에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훗날 숙종이 되었습니다. 야사에는 명성왕후가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남편 현종이 후궁을 한 명도 두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경종과 순종도 후궁이 없었습니다. 후궁 제도가 필수는 아니었고 왕의 성향과 왕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후사를 위해 여러 후궁을 두었고 그로 인해 궁중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깊은 곳 후미진 건물로 다시 시선을 돌려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은 이제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을 낳았다면 혹시 왕이 될 수 있을까 끝없이 상상했을 것입니다. 딸만 낳았다면 그 딸이라도 잘 시집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면 이 궁궐을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의 사랑도 왕이 죽은 뒤의 예우도 모두 자녀 유무와 그 자녀의 성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선 후궁들의 운명을 살피다 보면 몇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후궁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도 그 지위는 한시적이었고
왕이 승하하면 보호막을 잃고 철저히 남긴 결과물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경우에도 분수를 지켜야만 사후까지 안전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처럼 조용히 뒤에 머물면 영예로웠지만 권력 투쟁에 나서면 위험했습니다. 셋째 딸만 낳은 경우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으나 입지가 좁았고 숙의 문씨처럼 무리하게 권력을 탐하다가는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넷째 자식이 없는 경우 왕의 사후 즉시 궁을 떠나야 했으며 친정 복귀가 거부되면 비군이로 출가하거나 사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혈통 중심의 생존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사랑보다 아들이라는 혈통적 근거만이 후궁의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보증수표였습니다. 여섯째, 시대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독립적인 주체로 살 수 없었던 조선 여인들의 삶을 보여주며 개인의 욕망과 시대의 엄격한 예법이 충돌했던 잔혹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후궁 제도는 왕실의 후사를 위한 장치였지만 그 안에 살았던 여성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자식을 낳기 위해 기도하며 자식이 왕위에 오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후궁은 후궁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왕비가 될 수 없었고 왕으로 추존될 수 없었으며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당으로서 묘보다 낮은 궁이라는 탁호를 받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청와대 옆 칠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칠궁에는 영조의 생모 숙빈 최 씨를 모신 육상궁을 비롯해 왕의 생모였지만 후궁으로 머물렀던 이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화려한 궁궐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그늘 아래서만 빛날 수 있었고 그 그늘이 사라지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으며 그래야만 비로소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폐쇄인이 될 수 있었고 사사당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후궁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성 중심 기록 속에서 단편적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들을 모아보면 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절박한 생존이 보입니다. 궁궐 담장 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어둠이 내립니다. 후미진 건물 창가에 앉아있던 후궁은 천천히 일어나 등잔에 불을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조금 밝히지만 그 밝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불도 꺼지고 이 방도 비워질 것입니다. 역사 속 수많은 후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실록 곳곳에 남아있고 칠궁의 신위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가 여성에게 허락한 가장 높은 자리가 동시에 가장 불안한 자리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후궁들의 운명을 함께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과거를 이해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